여보게 나 죽기 전에 딱 한 곳만 다녀오겠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70 노인이 병석에서 일어나 집신을 신었습니다. 자식들도 며느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찾아간 곳은 무려 1000리 밖. 그리고 그곳에는 평생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양주 땅에 이덕수라는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70에 허리가 굽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맑고 깊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고 손자 손녀가 7이나 되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이덕수가 손수 가꾸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봄이면 눈처럼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였습니다. 이덕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 자신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이덕수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 아들 준혁이 무거운 얼굴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이덕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랜 부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화 그림이 그려진 부채였습니다. 이덕수의 주름진 손이 그 부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20간 넘긴 이덕수가 전주 땅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때 이덕수에게는 정노인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전주 남문 안쪽 작은 서당을 열고 있던 늙은 선비였습니다. 머리는 다 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형형했습니다. 어느 날 정노인이 붓을 내려놓으며 이덕수에게 말했습니다. 덕수야. 예, 선생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덕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못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니라. 그럼 뭐지 이룬 꿈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니라. 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말이니라. 하지 못한 말이요? 그렇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떠난 사람은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덕수는 그때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부가 바빠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70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 말이 온몸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살의 이덕수는 과거 급제를 위해 한양을 떠나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전주는 호남 제1의 고을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풍요롭고 학문이 깊은 선비들이 많았습니다. 이덕수는 정노인의 서당 근처에 방 한 칸을 구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구해준 집이 바로 서예가 최영감의 집이었습니다. 최영감은 붓글씨 하나로 전주에서 꽤나 이름이 났습니다. 이덕수는 그 집 사랑채에서 먹고 자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이덕수의 눈에 한 처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영감의 외동딸 옥연이었습니다. 나이는 이덕수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서예를 배운 탓인지 손가락이 길고 가늘었습니다.
귀티가 줄줄 흘렀지만 웃음은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손님이 오셨군요. 오견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덕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예. 이덕수라 하옵니다. 전주에 처음 오셨나요? 예, 과거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서당이 바로 이 근처예요. 공부 잘 하세요. 그리고 오견은 사뿐사뿐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주인 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덕수는 자꾸만 오견이 눈에 밟혔습니다. 오견은 아침마다 마당의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저녁마다 아버지 곁에 앉아 글씨를 썼습니다. 장을 볼 때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난한 아이에게는 제 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영감 딸은 저렇게 고운데 혼처를 못 구한다지. 아버지가 가진 것이 붓 하나뿐이니 어쩌겠어. 참으로 아까운 처자야. 이덕수의 귀에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거도 못 붙은 처지였으니까요. 감히 마음을 드러낼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최 영감네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오견이 마당에서 그 매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군요. 부끄럽습니다. 아버지한테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오견이 붓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도령은 공부가 잘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드릴게요. 오견이 품에서 부채를 꺼냈습니다. 매화 가지가 섬세하게 그려진 부채였습니다. 더울 때 붙이세요.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이덕수는 두 손으로 그 부채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덕수는 공부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부채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덕수와 오견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막 용기를 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과거에 붙고 나면 그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리라. 최 영감을 찾아가 혼담을 청하리라. 그 생각을 다지고 다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급사가 왔습니다. 이덕수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부친 어르신께서 당장 올라오시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해진 혼처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혼처라니. 저는 아직 과거도 부친 어르신께서 기다리십니다. 당장 올라오시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이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오견에게 드릴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좁았습니다. 오견에게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덕수는 정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양에서 혼처가 정해졌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영감 딸 말이냐? 이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처자에게 마음을 전했느냐?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이룬 것이 없어도 마음은 전할 수 있는 법이니라. 하지만 아버지의 명이 덕수야. 정 노인이 조용히 이덕수를 불렀습니다. 가는 것과 마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니라. 간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느니라.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떠난 사람은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덕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고백을 했다가 옥연이 슬퍼하면 어쩌나. 그것보다 고백을 했는데 자신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 옥연을 평생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덕수는 결국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옥연을 위한 것이라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말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나 그것은 용기 없는 자의 변명이었습니다. 이덕수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50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옥연도 그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덕수의 얼굴이 어둡고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옥연은 조심스럽게 사랑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령, 어디 가시게 됩니까? 이덕수가 돌아서서 옥연을 바라봤습니다. 옥연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 한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를 마치고 나면 옥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낙엽을 굴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덕수는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덕수는 길을 떠났습니다. 짐은 간단했습니다. 책 몇 권, 옷 한 벌, 그리고 옥연이 준 매화 부채. 대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령. 옥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덕수가 돌아봤습니다. 옥연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덕수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당신을 잊을 수 없소. 그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덕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전주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덕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대감은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경주 최씨 집안의 교수였습니다. 이름 있는 집안이었고 딸도 반듯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과거는 혼례를 치르고 봐도 늦지 않다. 하지만 이 집안의 장래가 달린 일이다.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이덕수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전주에서도 한양에서도 이덕수는 끝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렀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덕수도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어딘가에 언제나 빈 곳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날 때면 이덕수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매화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어느 해 인편이 있어 전주 소식을 들으니 최 영감이 돌아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옥연은 전주 남쪽의 어느 선비에게 시집을 갔다 했습니다. 이덕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덕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매화꽃이 흩날리는 꿈이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덕수는 벼슬을 하다 쉬다 하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덕수는 부쩍 마당의 매화나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무가 그리 소중합니까? 응.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란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있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덕수는 가끔 꿈을 꾸었습니다. 50년 전 전주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이덕수는 늘 22살이었습니다. 어느 꿈에서는 옥연과 함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매화꽃이 피 떨어졌습니다. 옥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령은 꽃이 지는 게 슬프지 않으세요?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언제까지나 피어 있으면 그리울 것도 없겠죠. 꿈속의 옥연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이덕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느 꿈에서는 비 오던 날 처마 밑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고 두 사람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옥연이 말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아침에 생각했는데 왜 나오셨습니까? 도령이 우산도 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이덕수는 그 말에 뭔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챙겨주셨단 말입니까? 옥연은 대답하지 않고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모습이 너무 고왔습니다. 이 꿈이 유독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덕수가 가장 좋아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옥연이 부채를 건네주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더울 때 부치세요.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그 말 다음에 꿈속에서는 이덕수가 용기를 냈습니다. 옥연 씨,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꿈속의 옥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순간 꿈은 언제나 깨졌습니다. 이덕수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시 잠들어 꿈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 꿈은 한 번도 이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덕수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아들 준혁이 문 밖에서 며느리에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 말이 올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더라. 며느리의 울음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매화 부채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채는 50년의 세월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화 그림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덕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견 씨,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덕수는 오래된 꿈을 꾸었습니다. 전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이덕수는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주 최영감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었습니다. 빈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가 가득하고 담장은 무너졌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났소. 어디로 갔습니까? 글쎄요. 모르오. 이덕수는 꿈속에서 그 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덕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이덕수는 아들 준혁을 불렀습니다. 전주에 아는 이가 있느냐? 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주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수소문을 좀 해다오. 전주 남문 안쪽에 살던 최서예가 딸 소식이다. 이름은 오견이고 지금쯤 나이가 70이 됐을 것이다. 아버지, 그건 부탁이다. 준혁은 이상한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덕수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두근거림이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묘했습니다. 아버지, 알아봤느냐? 예, 알아봤는데요. 준혁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말해보거라.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이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오견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 계시냐? 전주 남쪽 완주 땅에 사신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딸과 함께 계신다 합니다. 이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덕수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다. 아버지, 몸이 이 지경인데 설마. 이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덕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대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50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준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주에 가실 생각이시죠? 이덕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어제 아버지 눈빛을 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의원도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주녀가 몸이 이 지경인데 천리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가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덕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주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녀가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으십니다. 제발 이대로 계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덕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옳았습니다. 몸은 허약했고 길은 멀었습니다. 무리하다가 길에서 쓰러지면 아들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이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비가 무리한 생각을 했구나. 준혁이 안도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이덕수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고 길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이덕수는 정말로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덕수의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의원이 다시 다녀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만 말하고 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이 벌게서 드나들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 방 앞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이덕수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매화 부채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부채.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이름. 이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늙은 노인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됐습니다. 이렇게는 안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이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이덕수는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매화 부채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전주의 봄, 처마 밑의 비, 낙엽 굴러가던 마당, 새벽 대문 앞에서 보자기를 건네던 옥연의 손, 그리고 정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말이니라.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떠난 사람은 저승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법이니라. 이덕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전에도, 그 다음에도 이덕수는 늘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때가 아니라고, 상대를 위해서라고. 그러나 그것은 모두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고,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웠고,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이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방 한켠에 집신이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그 집신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덕수는 집신을 신었습니다. 매화 부채를 품에 넣었습니다.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는구나. 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덕수는 남쪽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전주는 천리였습니다. 몸은 성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0년 만의 걸음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혁은 새벽에 아버지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혁은 즉시 말을 달려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이덕수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루에 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면 길가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밥을 먹고 자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처마 밑에 들어서며 이덕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주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선비댁 과부 옥연이라는 분이 사십니까? 아, 박서방댁 마님 말씀이시오? 저기 저 집이요. 이덕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채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옥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령이십니까? 이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 이덕수입니다. 50년 만에 왔습니다. 옥연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필 것 같은 나무였습니다. 이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옥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좋았습니다. 부채를 받던 날부터, 비를 피하던 날부터, 처음 이름을 들었던 날부터 이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옥연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도령이 떠나던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자기를 쌌습니다. 도령이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릴 것 같았거든요. 옥연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하고 기다렸습니다. 옥연 씨, 과거를 붙으면 돌아온다 하셨으니까요. 소식이 없으면 어려운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이덕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옥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자식도 있고. 그래도 가끔은 그 봄이 생각났습니다. 매화가 필 때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의 침묵이 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덕수가 품에서 매화 부채를 꺼냈습니다. 옥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을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옥연이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받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그린 매화 그림이었습니다. 빛은 바랬지만 선은 선명했습니다. 옥연의 눈물이 부채 위에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꺼내놓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 말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보니 아버지가 낯선 노파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빨갰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이덕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인사드려라. 오래전에 내가 신세를 진 분이시다.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덕수는 그날 밤 옥연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연이 보자기에 음식을 싸줬습니다. 50년 전 새벽과 꼭 같았습니다. 이덕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잘 가세요. 예. 잘 계십시오. 이번에는 이덕수가 돌아봤습니다.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옥연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맑았습니다. 그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0년 묵은 것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말로는 이덕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주막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품에는 낡은 매화 부채가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말이니라. 이덕수는 50년이 걸렸지만 끝내 그 말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가십시오.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